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민속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 전설이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월령교라는 오래된 나무다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월령교는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강 위에 놓인 다리였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다리의 목재는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검게 변해 있었고 다리 밑을 흐르는 강물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보였다. 다리를 건널 때면 항상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다. 마을에는 이 다리를 건너면 밤에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면 자신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고 다른 이들은 꿈속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한결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날 찾아와 한밤중에 다리를 건너기로 유명한 용감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그는 이러한 괴담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용기를 자랑하기 위해 그 다리를 건너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핸드폰을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그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친구들은 다리의 입구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리를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이상한 노이즈가 생기며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걸어갔지만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바람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날 찾아와 철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곧 기운을 차리고 계속 걸어나갔다. 그러나 다리를 거의 다 건널 즈음 철수는 무엇인가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멀리서 철수가 포옹한 듯한 자세로 다리를 걷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녹화를 통해 그의 뒤에 서 있는 흐릿한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물에 젖은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형상이었다. 철수가 다리 끝에 다다를 무렵 그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도 그와 합류했을 때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다. 그들은 녹화된 영상을 함께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깨달았다. 그 후 철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월령교 앞에 서 있었고 다리 건너편에서는 그 여성의 흐릿한 형체가 그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꿈에 시달렸고 점점 피폐해져갔다. 친구들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언가가 그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철수는 다신 마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추측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그 후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월령교에 대한 경외심은 더더욱 강해졌고 다리 근처로 가는 것은 철저히 금기가 되었다고 한다. 월령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끔찍한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느 어스름한 밤에 근처를 지날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깊고 어두운 속삭임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날 찾아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 집은 이미 수십 년째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무서워하며 멀리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집 근처에 가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밤이 되면 집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준호는 그 집에 대해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길을 떠나기로 한 그들은 각자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모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보름달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의 외관은 상당히 낡았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겁을 내지 않은 척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누구 있어?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소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당장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계속해서 다가왔고 어떤 힘에 이끌린 듯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 앞에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형체였지만 얼굴은 음영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 집에 있는 거죠? 그림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 집의 주인이다. 나의 존재를 잊게 되고 여기 갇힌 채 영원히 떠도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그 목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행복한 가정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불운한 사건이 일어나 가족 모두가 이 집에서 목숨을 잃었다. 나는 그날 이곳에 혼자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에 묶여 떠날 수 없게 된 것이란다. 준호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노인의 영혼을 위로해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사실 오래전 이민을 떠나게 되면서 잊혀진 줄 알았던 가족의 슬픈 역사가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촛불을 켜고 노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작게나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형체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맙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이제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 그 후로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집을 다시 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슬픔과 화해의 공간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며칠간 푹 쉬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도착 첫날 저녁, 현지 음식점에서 배를 채운 우리는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날씨도 선선하고 달빛도 밝아 기분 좋게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무렵 어느 낡은 폐가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 많은 나는 그 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 옆에 있던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으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밤이 깊어져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나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폐가가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친구들에게 폐가를 탐험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 동참하기로 했다. 각자는 후레쉬와 카메라를 챙기고 우리는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기이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낡은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에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오래된 신문과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더 깊이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부엌은 흡사 누군가 방금 전까지 사용한 것처럼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녹슨 칼과 포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쾅 닫혔다. 깜짝 놀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나는 안쪽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의 문을 열자 뜻밖에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다. 결국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나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글쎄 작은 촛불이 켜진 채로 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방 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묘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내 뒤에서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 모두들 한 곳을 바라보았다. 촛불 옆에 있는 거울 속 우리 뒤편으로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얼굴은 아까 벽에서 보았던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었다. 순간 우리를 전율이 휘감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얼굴은 조금씩 거울 안에서 움직이며 으스키 웃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방을 빠져나왔다. 친구들도 정신없이 나를 따라 나왔고 우리는 폐가를 빠져나와 질주했다. 목이 터지도록 비명을 지르며 언덕을 달려 내려왔다. 결국 마을로 돌아와서야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우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우리는 그곳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은 하루 더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마을을 떠난 뒤에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폐가에서의 경험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무엇인가 지워지지 않는 찝찝한 기분으로 남았다.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거울에 남자가 비웃던 장면이 꿈속에서 반복된다고. 아마 우리는 그날 그냥 지나쳐야 할 무언가를 건드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시간은 지나고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마을 폐가는 여전히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금기된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끔은 그곳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느새 닫힌 눈을 감으면 다시금 떠오르는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혹시 당신도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간다면 그저 그런 폐가 한쪽을 지나치기만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더 나을 테니 말이다.